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그 원대 동서문화 교류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 원나 때 이제 동서 교류가 활발한 이유를 좀 먼저 살펴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광대한 제국 성립으로 해갖고 동서 교통의 방해가 제거됐다는 거. 하나의 이제 제국을 묶었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로가 개척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타문화의 어떤 개방적인 수용.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였던 역참제. 어. 자, 이러면서 이제 뭐냐면 동서 문화가 상당히 동서교류가 활발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동서세계에 걸친 몽골 제국의 출현으로 동서 문물의 교류가 활발하게 촉진되었다. 그거는 강대한 제국의 성립으로 동서 교통을 방해했던 장애 요소가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 통치를 위한 교육로의 개척과 역참제의 정비 등을 어, 동서 문화의 교류가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 역참은 공을 세우고 왕래하는 사자의 여행 편의를 위해 공도에 역사를 세우고 역부를 참호를 두고 병마와 함께 숙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역참을 사용한 자에게는 교통과 같은 폐를 지급하였고 역참제를 정비하면서 동서 교통을 확대했다는 여행자 편의를 제공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이런 그 패가 있죠. 예, 이런 패들이 일종의 그 통행증인데 이런 통행증이 있어요. 통행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패라고 불려요. 패.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보면 자, 목적은 교통과 운수, 통신과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고요. 자, 오고타이칸 때 관련된 기출문제 이거 나왔죠. 자, 오고타이칸 때 새로 건설된 수도 칼라콘을 중심으로 역참대로 정비됐다는 거. 종류는 육참, 수참, 해참, 구참인데 구참은 좀 처음 들었을 거야. 요거는 이제 개썰매 역참이 되는데 아마 북방 지역에 관련된 역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마나 숙식, 식량을 제공하고 교통과 같은 표를 지급했다. 음,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비에 걸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건설했다. 그 결과 중국의 대도로망과 비단길, 그 다음에 초원길, 이슬람의 대도로망을 결합되어 유라시아 전체에 이어주는 대규모 육상 네트워크가 탄생되었다. 자, 바닷길은 이미 당송 시대부터 열려 있었다. 육상도로에서는 약 40km마다 일종의 역을 두고 그 전국에 역이 1,500개나 되었다. 이곳에 항상 사람과 말,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다. 자, 교통로로 왕래하는 관리와 사조는 특별한 통행증만 발급받았고 그 칸이 급한 관리들은 말을 갈아타면서 하루에 450km를 달렸다. 그래서 이제 이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상인들이나 사절단도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와 관련된 기록이 동방경문론이나 그런 것들이 실려 있어요.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마르크의 동방국문론에 역참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분 바투타의 기록에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계속 읽어보죠. 자, 몽골 제국은 또 동서도 연결한 교통로가 크게 세 방향이 있었다. 제1로는 외몰국의 칼라코름에서 서쪽에 나가는 오구타의 수도를 거쳐서 그 카스피의 북쪽을 통과하는 직접 키차광 수도 사가에 있는 북로다. 초원길이죠. 초원길. 그 다음에 이제 제2로는 칼라코름에서 서쪽으로 자카타 양국에 거쳐 알마이크를 거쳐 서투르키스탄을 이끄는 아라비아나 카스피에 들리는 살아있는 중앙로가 그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렇게 있고 이게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요 길을 얘기하고 있죠. 요 길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비단길하고 이제 거의 겹쳐요. 사막길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이게 비단길이 아니라 이것도 초원길이에요. 예, 말 잘못했어요. 삼로가 먼저 비단길인데 삼로는 몽골 대지에서 동서 투르키스탄과 오아시스를 거쳐서 일칸국의 수도인 타브리즈, 바그다드 이르면 남방로다. 그래서 제2로는 당나라 때 청산북로가 계속 말 잘못했네. 예, 다시 드릴게요. 다시 있는데 여기에 사막길이에요. 네, 사막길. 계속 착각을 했어. 이게 청산북로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삼로 이 삼방로가 청산 남로인데 보통 실크로드가 가죠. 청산 남로. 근데 통상 청산 남로하고 청산 북로는 그냥 청산 북로 사막길로 통칭해요. 실크로드. 여기는 뭐 이상하게 이제 요것만 여기 실크로드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제 요런 길인데 요 길이 이제 1길이 여기고 아니 여기가 2길이고 북쪽 길이 1길이에요. 여기는 없지만 그리고 이쪽 길이 이제 3길 이쪽인데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길이죠. 이렇게 그래서 1길, 2길, 3길 요걸 보통 이제 비단길, 사막길 요 길을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1 북방로가 초원로다. 자, 그래서 이하 병행해서 이제 국내 교통로에는 칼라크롬의 상도에 거쳐서 대도에 이르는 길이 원주의 성립과 더불어 완비되었고요. 대도에서 다시 운하를 거쳐 강남의 항주와 그 외항으로 무역항인 청주에 이르는 그곳의 해상 통로가 연결됐다. 자, 해상 통로는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몽골 지역은 몽골 때는 초원길, 비단길, 사막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바닷길이 다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원나라가 이제 세계 제국을 지배하면서. 그런데 이제 비중에서는 이 바닷길이 되게 높았어요. 둘도 비중이 높아갔지만 이 바닷길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초원길은 이 정도, 그 다음 비단길은 이 정도, 바닷길은 여기야. 여기가 핵심 그 길이에요. 요게 이번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바닷길은 이미 그 당나라 때부터 탈라스 전투 이후부터 주요 길이었죠. 근데 원나라 때는 더 많이 이용했다. 비중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해상국도로는 당송 이래 발달했으며 청주를 기점으로 해서 인도치나 반도를 거쳐 인도양을 끼고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에 이르는 해로가 이용됐다. 여기 보시면 호르무즈 여기 있죠. 예. 여기서 이쪽 길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어떻게 아니 여기 길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런 길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건 나중에는 전인데 아랍세계 등장에 약간 착각하고 하여튼 요때 다시인데 원래는 이제 이 길이 정상이었는데 나중에 메카 메디나 쪽에 이제 길이 밝혀 그 왜냐면 새로운 길이 뚫렸죠.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 오스마트크가 그 비잔틴 제국하고 그 당시 이제 사산주 페르시아 싸우니까 여기 뚫렸는데 근데 몽골 제국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하나의 영토가 되니까 이제 뭐야? 여기 이제 없어지고 이쪽 길로 다시 뚫리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부수적으로 되고요. 이쪽이 주요 길로 다시 부각이 되죠. 자, 그럼 원대에 이어서 이와 같이 원대 이와 같은 유명한 해도가 개척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하나 묶게 되어 교통로가 완성됐다. 자, 이걸 팍스 몽골리안이라고 해요. 이 책에서는 교과서는 팍스 몽골리아라고 표시하고 있죠. 자, 교통이 편해짐에 따라서 서방에서 동방으로 오는 상한과 문물의 교류가 날로 증가됐고 천주를 비롯해서 강주 등의 항구에서는
시박사를 설치했고 왜군의 병방이 생겼으며 부상대구도 적지 않았다. 이 시박사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시박사. 그래서 이제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올해도 이 시박사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시박사는 명나라 때, 그러니까 당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 이렇게 해서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였어요. 예. 자, 2단계 이제 중국의 포수경은 그 남송 말에 천주의 세관장이 되어 그새에 꽂고 남송이 망하자 원에 항복하여 원의 동남 지역을 평정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고관이 되었으며 그 남의 유럽 여러 나라를 파괴하는데 큰 활약을 하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시박사를 받고 있는 호수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외국인도 많이 왔다 갔다 했어. 그래서 외국인 우대측이라든지 또 서방에서는 몽골인들이 어떤 놈인지 궁금해갖고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그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분 바투타라든지 누브루크가 관련된 내용 사람들이 나왔죠. 자, 한번 볼게요. 수나와 당대 동서교육은 2단계 소크트인들이 주로 담당하여 하락했으나 2, 3세기 확대되고 유럽, 아시아계 거쳐서 몽골 제국이 등장에 따라서 아라비아와 터키계 이슬람상인들이 진출이 현저했죠. 그리고 이들이 또 이제 이슬람 그 몽골 제국이 커져 나갈 때 큰 도움을 줘요. 네. 이들 입장 볼 때는 이제 제국이 하나로 통일되는 게 낫겠죠. 세금을 하나로 딱 거둘 수 있으니까 한 번만 거둘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몽골인들은 그 이슬람교에 대해서 되게 간대했어요. 예. 물론 초창기 때는 이제 이단국 때는 좀 많은 학살을 하고 많이 죽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되게 간대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슬람교 외에도 이 몽골인들은 자기한테 충성을 맹세하면 어떤 종교든 어떤 신을 모시든 간에 상관을 안 했어. 얘들은. 하여튼 이들은 대상을 조직하여 무리를 지어가지고 동서 교육에 활약했는데 특히 몽골 제국의 생목인들을 우대했으며 그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그래서 생목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슬람인들이었죠. 이슬람 교도들이었죠. 자, 몽골 제국 내에서는 많은 유럽인들이 찾아왔는데 유럽의 학술과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거죠. 주로 이제 기독교. 그 외에도 이제 몽골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할 거 아니야. 이 몽골인들이 유럽을 쳤으니까. 그래서 몽골인들 동태파 이런 것도 이제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심지어는 이제 몽골인들 개종시켜서 기독교 개종시켜서 자기들 더 이상 쳐들지 못하도록 그런 약간의 어떤 판타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오게 된 거죠. 자, 특히 이제 카톨릭 신부가 다수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프라노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자, 프라노 칼빈이 그 다음에 월리엄 루브루크 그리고 세조 때 로마 교황의 명을 받고 영경에 세우고 30년 그리스도 포교를 통상 몽테 코르비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좀 외워두세요. 마르크 폴로만 기억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 시험문에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먼저 몬테코르비노가 되게 유명한데 이게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교황의 동방 표고로에 임무를 띠고 대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서를 그 몽고로 번역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북경에 또 교회도 성립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독교 하면 네스티우스밖에 없었는데 이때 이제 카톨릭이 이제 전파돼요. 원나 때 물론 이제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그 해안가나 그런 개항장 중심으로만 전파됐지만 일단 몬테코르비노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루브루크가 있는데 이 루브루크도 외워두셔야죠. 이 사람은 루이 9세의 명을 받고 파견했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누이 9세의 명을 받고 포교를 위해서 초음기를 통해서 봤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브루크 여행기를 썼어요. 자, 누브루크 여행기를 썼고 그 다음에 프라노 칼비니 그 다음에 이제 카르핀이라고 하죠.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프라노 칼로피는그 당시 우리가 타타르라고 부르는 몽골인의 역사에서 수했어요. 우리가 타타르인이라고 부르는 몽골인의 역사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또 여행가로서 세조 때 그 몽골에 와서 17년 동안 살다가 귀국하여 동방경무를 지은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코 폴로가 있죠. 그리고 모로코 여행가 이븐 바투타도 유명했다. 이븐 바투타는 예전에 2002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사람이죠. 예, 이 사람. 이 사람은 그 모로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여러 국가들을 여행하고 나서 3대륙 주육이라는 글을 썼죠.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상당히 가장적이고 좀 약간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분 바투타는 진짜 뭐냐 보고 들은 것만 딱 적었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마르코 폴로는 약간 뭐와 비슷하면 그리스 역사가 중에 투킨티데스 그러니까 헤돈토스와 비슷하죠. 근데 이분 바투타는 투킨티데스와 비슷한 의미야. 자, 그 마르코 폴로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자, 몽골어나 중국어를 모르는 이들 외국인들이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장기간을 중국에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 대한 우대 정책 때문입니다. 몽골족이 유럽 원종으로 유럽인들 동양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특히 노마교황은 그 몽골의 잔인한 유럽 전국 정책에 큰 충격을 받고 몽골인과 중국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신부를 파견했다. 자, 카톨릭 신부들은 교회 신부들은 대도에 와서 성당을 세워 포교 활동을 했고 성서를 몽골 번역했으며 몽골 시대의 카톨릭 교는 십자사라고 했다. 자, 이와 별도로 당대 유행했던 네스토리우스교는 몽골 제국 성립과 더불어 발전해 몽골 왕족 사이에 신자가 늘어났고요. 세조 쿠비나의 모친도 경교 신자고 한다. 이렇게 있고요. 자, 원대 이슬람 문화의 수용을 볼게요. 자, 그 이슬람교도는 송대에 청주나 광주에 비롯한 항주, 양주 등 항구 도시에 와서 거주했으나 주로 무역에 종사를 했죠. 자, 원대는 서역인들의 중국 내환과 이슬람교의 신봉으로 이슬람교가 중국 각지에 보급되었고 이슬람교는 해외교라고 불렸으며 사원은 해외사라고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무역을 종사해서 주로 그 당나라 때 이슬람교가 들어왔지만 널리 확산된 것은 원나라 때 확산됐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를 해외교, 천진교라고 하죠. 해외사라고 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들을 해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도 여기에 나온 거죠. 해교. 자, 그래서 그 교도는 다시마라고 하는데 이는 페르시아의 학자를 의미했다. 한편 그 원대에는 서역계통 이슬람교도 이외에도 해방된 노예나 이교도의 자손 혹은 몽골이나 중국인 가운데 이슬람교를 개종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세종의 손자였던 안소왕이 그에 부여했던 15만 명이 이슬람교를 개종한 애도 있었다. 그리고 원대 이슬람 상인은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상업에 종사했으며 몽골 귀족의 영지에 세금 처분을 받거나 귀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고리대를 경영하는 자도 일어났는데 특히 이슬람의 고리대금을 악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악탈전이 고리대금을 의미한다. 이자가 아주 높아서 1년 후에 원금의 2배가 되고 2년 후에 3배, 그 다음에 3년에 9배가 되어 기하급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양 한 마리, 여러 마리 새끼를 치는 것 같이 이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양고리, 양고하시라고 하여 두려워했다. 예. 자, 그래서 요 용어도 쓰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악탈전도 외워두시고 악탈상인들. 예. 특히 이슬람교들 같은 경우에는 생복인 가운데 문화적으로 되게 우수했어요. 그래서 천문이나 역법 이런 것도 자연과학의 큰 업적을 세웠죠. 그래갖고 몽골에 인해서 최초 역은 그 원초의 공신 야율초제가 제작했던 그 서정 경호 원역이다. 이 달력은
그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서정에 수행했던 자들이, 그러니까 서역 원정이죠. 서역력을 본따서 만든 것인데, 자, 세조 때 이란인 자말우디가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고 만영력이라는 새 달력을 제작했으며 해외 사천대를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 사충 소감에 후알만 우띠는 보아라 왕 아나다의 명을 받고 해외 여기를 만들어 사용했고, 카니마 우띠는 만년령 조정에 바쳤다. 이런 천문 역사의 독서와 함께 아라비아 독서나 기계, 지도 등이 많이 전파됐다. 자, 이런 천문력이나 그다음에 아라비아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독서, 그 기계나 지도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도 좋았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 할 때 그 나오는 칠정사 만드는 거나 그다음에 수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고년만국 전도 같은 세계 지도를 만든 것도 이렇게 이슬람을 통해 들어온 그 천문 기술이나 지도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원대 중국인들은 단순히 서방의 과학을 수입하여 이것을 사용하고서 만족하지 않았다. 중국의 정통적인 지식을 그 이슬람 문화에 가미시켜 새로운 문물을 창조했는데 각수경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자, 그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계를 제작하고 대도에 천문대를 세웠으며 황제의 명을 받아 아라비아 달력을 참고 수신력이라는 새로운 달력을 제작했다. 이 수신력은 고려에도 도입했죠. 이걸 그래서 칠정산의 바탕이 됐던 달력이에요. 자, 지리학에서는 그 주사보는 아라비아의 지도 제작 방법을 만들어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명대의 수정된 항명도라고 불렸다. 자, 유대인으로 알려진 예서는 천문학과 의학이 뛰어났고 아랍인 알라우디는 이스마일은 투석 병기를 개량해서 큰 돌을 적진에 나가기 위해서 남성을 정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되게 원나라 애들은 몽골족들은 지휘 공격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들 공격하는 그 수비하는 그 부대들 중에 뛰어난 그 전법도 있죠. 이런 걸 다 흡수통합돼. 투석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얀무기도 그렇고 원래 원나라에 없었던 거죠. 몽골족이 없었던 것을 몽골족이 정복했던 피정복민들의 군사 기술을 흡수해갖고 받아들인 거예요. 예. 자, 이 밖에도 의학이나 약학 방면에 뛰어난 기술이 유입되어 생활이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다. 생활 풍습에서도 서아시아의 수직물도 유행했고, 자, 이단식의 신발 신고 너울로 얼굴 가는 쇼울도 유행되기 시작했다. 아마 시작 같은 것들 같아요. 음식물에도 유목민 특유의 쿠미즈, 이거는 유제품들이죠. 예, 우주 같은 것들이 보급되었고 서역상 포도주와 설탕이 이용되었다. 자, 그 이상 음악도 들어왔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원대 문화의 부진과 서민 문화의 발달 볼게요. 자, 여기 원대는 크게 문화적으로 발달한 건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그 원대에서는 과거에 이제 그 제도가 폐지되면서 한인 지식층이 강계 지출에 맡기면서 유교적 교양을 짓던 이들이 되게 몰락을 했고, 얘네들이 주로 어디에 이제 많이 들어가냐면 그 당시 통속 문학의 소설과 시극이 발달됐는데 얘네들하고 연결됐어. 먹고 살아야 될 거냐. 예.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소설과 연극이 발달된, 특히 연극이 되게 발달됐다. 그래서 원나라에서 발달된 문학 장르는 이 연극이에요. 연극.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몽골족들 입장 볼 때는 이 신문보다는 연극을 되게 선호하겠죠.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연극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북극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원대에는 본격적으로 발전은 원의 가극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송나라 때 연극이 가극이 되는데 송나라 때 연극은 주로 뭐냐면 대화로만 구성됐죠. 근데 그 원대 원국은 그 오늘날 뮤지컬과 비슷한 식으로 발전됐어. 대화뿐만 아니라 가무도 겉들였거든요. 그 몽골인들의 활동적인 민족성은 단순히 연극보다 가무와 음극이 그 같이 어울려 상영된 연극을 좋아했으므로 수도 그 대도를 중심으로 하북 지역에 가극이 발달됐고 이를 북극이라 한다.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남극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극은 이제 북극과 달리 주로 그 남방의 가곡을 영국에 사용했으며 동해안 가수도 여러 명 구성됐다.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 무지컬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북고고는 왕실포의 그 성상기, 그 마치온의 항공충 있고 난고고는 고치성의 그 비파기와 시유구기가 등 유구구기가 등이 널리 알려졌다. 난국은 명대에도 이어져 발전됐고요. 연극과 함께 구호소설도 발전됐는데 자 이건 송대에 계승한 거죠. 수전 삼국지 연의가 개작됐는데 자 요거는 누가 지었죠? 나간중이 지었죠. 나간중이 이제 그 원말 명초 때 사람이에요. 근데 책마다 요거를 이제 원에다 집어넣은 책도 있고요. 아니면 명에다 집어넣은 책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개작되어 유행했는데 수전 삼국지 연의는 성상기 비파기 같은 거 더불어 원대 4대 기서도 뽑히고 있다. 자 그림은 뭐 원풍 학풍이 유행했는데 이건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건축도 각자 읽어보세요. 그냥. 그리고 다만 이제 건축에서는 남아교를 그 당시 왕실이 많이 믿었기 때문에 남아교가 많이 결합됐다. 그리고 아라베스크 모양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건 이슬람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한편 그 서양 문화의 전파와 생목인의 활약은 원대 불교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몽골 제국 초기에 불교의 성전과 그 밖의 종파가 강남지에 유행했고 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교세가 확장되어 갔다. 그러나 티베트 고수 파스파 요 사람은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이제 그 티베트 종교였던 남아교를 전파시켰던 사람인데 이 남아교는 밀교의 일종이에요. 밀교가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중국식 밀교는 진원종하고 남아교가 있는데 이때 도입됐어요. 남아교가. 그래서 이때는 처음에는 원나라 때는 모든 몽골족들이 남아교를 믿었던 건 아니에요. 네. 일부 소수 상류층들만 믿었어. 왕 향신이나 그런데 이제 이 몽골족이 믿었던 상류층이 믿던 남아교가 확대된 거는 나중에 15세기, 16세기 들어와서요. 그래서 지금 몽골족들은 남아균을 믿고 있죠. 이 남아균을. 자, 그래서 남아균은 티베트 불교의 남아교가 크게 발전하여 원대 종교를 지배했다. 자, 남아균은 6, 7세기경에 티베트 토속 종교와 대승불교가 혼합되면서 이루어진 불교의 일종이다. 몽골인은 불교의 교리에 관심이 없었고 다만 남아교의 신비스러운 주문과 기도 방법에 헌혹되어 왕실에서 이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겠다. 그래서 남아교가 밀교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주요 형태였어요. 근데 그 깨달음보다는 이제 그 깨달음 방법을 이제 더 강조했죠. 부적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한약 의식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불교 교리 같은 거는 뭐 깨달음 같은 거 관심 없고 거기에 깨달음 방법만 관심 있는 거야. 얘네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자 남아교의 하려는 의식을 치는 과정에서 불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정 낭비가 되게 많았어요. 자, 특히 남아교는 몽골 귀족사에 널리 유행됐다. 세조는 남아교의 대사원을 건축하였고 그 후 황제들은 남아교를 보호했으며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국가의 보호와 장려로 원의 국가 재정이 어렵게 됐고 그 위에 남아승의 행포가 극심하면서 몽골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자, 남아교의 지나친 보호는 원제국의 멸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뛰어나와서 명나라로 넘어가죠. 명의 건국과 통치제에 넘어갈게요. 이 명나라 관련된 내용은 원나라 그 말기 때하고 또 겹쳐요. 그 원나라 말기 때 그 혼란상에서 이 주원정이 어떻게 세계를 통일했나 그거 이제 연결되는데 일단 이렇게 좀 보는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 그 원나라의 동서교조와 관련된 내용을 한의중에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 내용이 좀 약간 보강할 것이 많아서 일단 한의중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37페이지 펴보죠. 237페이지.
자, 237페이지 동서 문화 교류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예, 세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이에요. 자, 몽골 제국은 유다시아에 거친 대제국이기 때문에 동서문물의 교류가 활발히 촉진되었다. 강대한 제국이 성립하면서 교통로가 원활해질 뿐 아니라 제국 통치에 의한 교역로가 개척되었고 역참제가 정비되어 그 공식 사절과 여행자 편의를 제공했다. 자, 그다음 동서에 있는 교통로가 크게 세 개인데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그것이었다. 초원길은 원래 스키타의 기만 민족에 의해서 개최된 길인데 북의 50대 초원지대를 통과했고 비단길은 한대 일에 개척되어 동서문물의 교류를 이뤘던 것이다. 또 바닷길은 당송일에 발달한 길인데 강주와 항주 혹은 천주에 출발해 인도차이나 반도를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 끼고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를 통과해 바그다드, 타브리즈를 이는 길이었다. 강주와 천주에는 시박사가 설치됐죠. 자, 시박사가 설치되고 외국인 거주지가 이제 어, 생겼고 포수경은 2단계 중국인 포수경 아니 천주는 2단계 중국인 포수경이 남송말 천주의 시박사 활동한 걸로 유명하다. 몽골 제국이 생목에 우대했기 때문에 많은 유럽인과 아랍인들이 중국에 찾아와 자신의 학술과 종교를 전파했다. 카토릭 신부로서 프라노 카로피노가 있는데 교황을 멍을 받아서 몽골 제국을 방문한 후 우리가 타타르인이라고 부르는 몽골의 역사를 썼는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탈리아 출신이었던 프란체스코 스토사 카르피니는 교황 이노센트 4세의 명을 받아 몽골인에게 그리스교를 개종할 것을 권유했고 그 내정을 살피기 위해서 몽골 여행했던 여행이다. 자, 그 1245년에 나홍을 출발해서 육로를 거쳐 초원길을 거쳐갔고 그 당시 그 몽골 제국의 수도 칼라코롬을 이제 도착하여 1247년에 귀국했다. 자, 또 루브르크는 당시 국왕의 명에 따라서 초원길에 따라서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초록기에 따라 여행했고 귀국 후에 누브르크 여행기를 썼어요. 이것도 외워두시겠죠. 자, 누브르크 여행기 그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프랑스 프란치스코의 수도사였던 누브르크가 군사 동맹을 받았던 국왕 루이 9세의 친서를 받아 몽골 제국 여행한 여행기다. 1253년에 출발하여 1255년에 귀국했다. 자, 루이 9세에게 바친 보고서, 즉 여행기는 카르핀의 여행기가 훨씬 상세해서 13세기 때 중앙아시아 및 몽골공원의 서적과 그다음 지리, 풍습, 언어 및 종교 등을 아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예. 그런데 그 중국에 온 유럽인의 여행로 가장 유명한 것이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경문록입니다. 자, 이 동방경문록 관련된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이었던 상인 마르코 폴로의 구슬로 토대로 작성한 여행로 1275년에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거쳐서 먼날 상도에 이르는 쿠비라를 만난 후에 여러 강제를 지내면서 유럽 각지로 여행됐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1290년에 바닷길로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1295년에 베네치아로 귀국을 했다. 귀국 후에는 베네치아와 제네바의 정쟁에 참가했다 포로가 되는데 이때 제네바 감옥에서 그 당시 동방 여행 경험을 통해서 구수해서 완성된 책이 이 동방경문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가장이 좀 심해요. 이 책은 뽕도 심하고 눈여볼 게 이제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를 거쳐서 베네치아로 귀국을 했죠. 이 사람이 이거 예전에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몽고에 들어올 때는 그 비단길을 이용했지만 나갈 때는 출국할 때는 바닷길을 이용했어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어떤 길을 이용해갖고 갔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계속 읽어보죠. 자, 이 책에서는 그런 세밀하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북경 근무의 이제 북경의 근무와 궁중생활 실태, 석탄과 지폐 사용, 역참제도, 중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또한 모로코의 이븐 바투타도 여행기고 유명하다.
자, 이에 중국에서와 영경에 고을 세우고 30년 동안 카톨릭 포교에 힘쓴 몬테코르비라는 사람도 있죠. 중국 측에서도 이들보다 먼저 징기스칸 원정을 따라가서 여행기를 남기게 됐는데 1219년에서 1222년 원정에 따라서 중앙아시아에 갔던 야율초제와 전진기의 구초기 유명한 사람이죠. 예. 자, 등이 그들이다. 자, 몽골족은 그 판도가 유라시아에 미친 만큼 영역 내 민족 구성도 다양했다. 따라서 몽골족은 종교에 대해 상당히 간대했어요. 자, 이에 따라 서방의 종교가 대거 중국에 유입되어 전래 종교와 함께 그 성황을 이뤘다. 자, 원조의 궁중에서는 세력을 떨친 것은 남아교였다. 남아교는 그 6세기, 7세기경에 티베트 토속 종교인 대승불교가 혼합되어 성립된 티베트 종교다. 또한 금조치하에서 발전한 신도교가 여전히 세력을 떨쳤고, 이 신도교는 예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예전에 구도교와 달리 주술적인 성격의 구도와 달리 상교일제적이고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도교가 신도교고, 이 신도교 여러 종파 중에 제일 유명한 종파가 전진교고요. 전진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앞에서 언급한 구척이죠. 구척이. 그 신도교가 이제 여전히 세력을 떨쳤고, 그중 전진교가 황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교도들은 일반 서민과 직숙한 작곡을 포교의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역으로 이 작곡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했다. 이 작곡은 앞에서 얘기한 북국이나 뭐 시국 같은 북국이나 남극 같은 원국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족은 그 서방 원정 몽골족의 서방 원정은 유럽인에 대한 동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잔인한 정복전을 후에 거군의 개종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부를 파견하여 포교에 나섰다. 이와는 별도로 이미 당대에는 네스토스파 기독교 경교라고 하는 것이 전래된 바 있는데, 이들 사이도 서로 압력이 생겨 포교의 기초를 확립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때 그냥 전파만 됐어요. 도입만 됐고, 그래도 널리 확산되기 시작한 거는 나중에 명말 청초 때요. 이때는. 자, 몽골 제국 시대 때 동서 문화 교류에서 가장 뚜렷한 현상은 서아시아 이슬람 문화에 유입된 것이다. 자, 이슬람교가 중국에 전해진 것은 당대였지만 송대까지 교세 학장면에서 별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생목인의 우대와 이슬람 상인들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그 당시 이슬람교가 중국 각지에 보급된 것이다. 자, 이슬람교를 해외교라고 하며 사원을 해외사라고 했다. 자, 이슬람교도는 중국 각지에 분포돼 거주되는데 서아시아에서 중국을 들어가는 관문인 감숙성과 삼서성, 내몽고, 만리장성을 중심으로 하북지방과 운남 및 천주, 강주, 항주, 간주 지역이 많은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 서아시아 중국에 들어가는 관문인 감숙성, 성서성, 내몽고 이런 그 지역들은 주로 위구르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위구르족들이 사는데 이 위구르족들이 뭘 받아들이냐면 해교, 이슬람교를 많이 받아들였죠. 근데 이 위구르족들이 여기 살고 있는 위구르족들은 나중에 한인들과 혼합이 돼. 짬뽕이 돼요. 예. 그래갖고 혈통적으로는 지금 거의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 중국 얘네들은 이제 그 중국말도 만들고 말하고 그 중국 한자도 쓰고 하는데, 그 뭐냐면 모양도 중국이냐, 예. 혈통도.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뭐냐면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그 얘네들은 따로 해족 자치구라고 해서 그 해족 자치구가 있어요. 자치구 중에 따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신강 위구르족들하고는 좀 약간 조상은 같지만 좀 달라요. 얘네들은. 예. 그래서 조상은 같지만 그 나중에 한족들과 많이 혼합이 돼 갖고 그 당시에 해족 자치구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중국인이고 중국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뭐냐면 이슬람교를 믿고 따로 이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최근에 신강 위구르족 있죠. 신강 위구르족들은 나중에 청나라 때 강제 이주당한 거야. 예,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슬람교도는
생목인 중에서도 문화적으로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천문과 역법 그리고 자연과학 방면에 중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자, 이단 자마우리는 서역 의상이라는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고 만년력이라는 달력을 만들었으며 해외 사천대의 장관 역임했다. 또한 사천 소감인 쿠아나 우띠는 해외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해외 사천대에서 사용됐던 천문학 도서와 관측기구 등을 모두 페르시아 문화에 속하는 것이었다. 자, 원대 중국인들은 이슬람 문화를 수입할 사용에 그치지 않고 이를 종합한 새로운 수준의 개척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각수경의 수신력이죠. 그리고 또한 지리학에도 주사본이 아라비아 지도 제작법을 배워 새로운 지도를 제작했는데 이것이 명대에 수준되어 항해도가 되었다. 자, 아라비아 포수사였던 알라우디가 이스마일이 제작한 해외포도 남송 정벌에 큰 역할을 했고 반대로 중국 문화가 서방에 전래되게 됐다. 그래서 송원 때의 나침판이 서아시아로 전래되어 후일 유럽의 항해수에 크게 기여했고요. 도자기 제작 기술과 인쇄소의 서유럽 전파도 동성문화가 교환 산물이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명나라로 넘어가죠. 명나라. 자, 명예 건국과 황제 독재 체제를 볼게요. 이 명나라는 좀 특이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두 가지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왕조들은 강북에서 헤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강남에서 헤어졌어. 예. 강남에서 처음에 세워지고 또 남경을 했다가 나중에 영락제 때 북경으로 옮겼죠. 그래서 강남에서 세워진 왕조에서 최초로 볼랬다 통일제국을 만들었던 나라가 명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강북에 세워진 왕조가 강남까지 가서 통일제국을 이룬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명나라에 그 세웠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죠. 주원장은 수주 출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명나라에 세웠는데 농민 출신으로서 그 뭐냐면 황제가 됐던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하나가 유방과 이 주원장인데 이 주원장이 여기 속해요. 그래서 농민 반란 출신으로서 뭐냐면 국가를 세웠다. 그게 의미가 있죠. 강남을 세워져서 최초 통일 왕조를 만들었고 그리고 농민 반란 출신 주원장이 국가를 세웠던 나라가 명이에요. 예. 자, 그럼 원명 교체기의 이제 역사적 의미를 좀 볼게요. 자, 중국 역사에서는 수많은 왕조 교체가 있었으나 원명 교체만큼 그 역사적 성격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일은 드물었다. 그건 먼저 이민족 원조를 타도하고 한족 왕조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종래에 무수한 반복되는 왕조 교체와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파이오 통해서 강복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잖아요. 이런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욱이 이러한 원명 교체의 정치적 의미가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원제국 지배 아래에서 파괴된 중국 문화가 명예건국 제자리를 되찾아 부흥할 수 있는 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걸 이제 무슨 정책이라면 복구주의 정책이에요. 이때 복구의 대상이 된 한 문화는 당나라와 송나라죠. 그래서 이제 주원장이 집권하자마자 호발도 금지시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구주의 정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복구주의 정책을 했다. 이건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나중에 1945년에 일제 통치로 벗어나죠. 예.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예요? 35년 동안 지배 아래 그 당시 일본 문화에 많이 뭐냐면 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색을 이제 뭐냐 탈피해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되찾자 이런 흐름도 있었잖아. 분위기가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복구주의적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것은 원조 치하의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도가 북방민족으로 완전히 지배되어 있고 중국 문화의 정통을 볼 때 원조 치하의 한 문화는 상당히 번질되면서 되어가면서 위기를 만났기 때문이다. 한편 몽골족으로서는 동서세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고 전 중국을 완전히 정복하면서도 한족을 지배할 수 있는 고유 행정 기술을 갖지 못하고 그 위에 중국 문화 대처할 수 있는 중국 문화에 대처할 수 있는 문화적 조용을 지니지 못한 채 오직 군사적만 위해서 무력 통치를 감행했죠.
그 결과 원조는 군사력 약화와 함께 90년에 중국 지배의 끝으로 북으로 쫓겨가서 유목민 집단을 전락했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물론 세계사를 볼 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종래 역대 왕조에서 반복됐던 민중 반란이 한 번도 국가 창업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 중국 역사에서 한나라 고조와 명태조는 유일하게 가난한 농민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함께 왕조 건국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명조 건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원명 교체기 때에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커다란 어떤 그 전환기였어요. 한반도는 14세기 후기 때 고려와 조선 왕조가 교체가 됐고요. 그다음 일본에는 무르마치 막부가 들어서게 되고 이러한 동아시아 정치적 혼란을 틈타 외국과 노락질이 장행되어 동아시아 세계는 혼란을 몰아넣게 되는데 이때 외구는 이제 어떤 외구죠? 정기 외구죠. 정기 외구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이제 시기가 남북조 시대 때문인데요. 자, 무르마치 막부가 등장을 했지만 이 무르마치 막부가 다시 이제 이 북조를 이제 항제를 내세웠고 이에 대해서 이제 남조에서는 그 요시노에서는 남조가 성립됐죠. 고다이고 초왕이 도망쳐 나와서 남조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 남북조 시대가 열는데 이 남북조 시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각 호족들 다이모들이 수고 다이모들이 이쪽부터 저쪽부터 해갖고 남조 북쪽 펑가르면서 싸우면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 내전이 나니까 식량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외구가 이제 날뛰게 된 거야. 근데 이 정기 외구는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죠. 자, 하여튼 이렇게 동아시아 세계의 혼란을 몰아넣게 됐는데 이는 원명 교체기에 국제 질서의 변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예. 자, 명예 건국과 주원장 집단의 성격을 볼게요.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명나 왕조의 계승도를 좀 볼게요. 자, 여기서 명왕조의 계승도가 있는데 명나라 청나라는 되게 이제 황제에 친할 때 뭐냐면 묘도 있지만 묘보다는 뭘 보이죠? 어떤 식으로 연호 플러스 그 밑에 제를 갖다 붙이잖아요. 예. 이걸 이제 무슨 제도가 냐면 이거 일제이도제가 아니라 일세일원제도예요. 일세일원제도. 그래서 한 대에는 한 항제 때 한 개의 연호만 쓰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연호가 여러 개 있었죠. 항제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한 명의 항제가 한 개의 연호만 써요. 이게 일세일원 제도인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홍이, 영락, 경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호를 썼다.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그 영락이라는 연호 쓰면 그 영락을 쓴 항제에다 옆에 제를 붙여요. 그럼 영락제가 되겠죠. 그리고 홍의제는 홍의가 홍의 영혼을 썼던 항제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일세일원 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되게 보면 이제 그 묘가 아니라 고종, 태종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항제 칭할 때는 이렇게 영락제, 홍의제, 성덕제 이런 식으로 연호 플러스 제라는 형태로 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영종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영종은 청통하고 선순환 연어를 두 개 사용했거든요. 왜냐하면 도중에 잡혀갔다가 복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영종은 그 정통제, 뭐 청수제 이렇게 정통과 천순한 연어보다는 영종이라 묘를 쓰죠. 예, 이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명왕조 때, 명가 청나 때 일세 일원 제도가 실시됐고 일세 일원 제도는 또 메이지 유신 때도 이제 그걸 이제 확립됐죠. 일본에서도 그걸 계속 쓰죠. 그래서 지금 연어를 사용했던 나라는 이제 중국인데 없어지고 지금 일본만 연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본만 뭐 헤이세이 뭐 이런 식으로 연어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어 그 황제들 보면 태조 홍무제가 있죠. 나라를 건국했고 이 사람이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기출문이 나왔죠. 두 번 나왔어요. 그다음에 회종은 이제 건너뛰고 성종 영락제가 이 건무제를 타도하고 정난의 변화를 일으켰고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영락제 관련된 내용이 정난의 변과 관련돼서 한번 시험문이 나왔고요.
수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죠? 예,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기죠.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왕조들은 별 볼 일 없어. 예, 진짜. 예. 다만 영조 때 그 당시 자기가 한번 이제 몽골족 맞서서 친정을 하는 과정에서 몽골족한테 잡히죠. 이게 토목본의 변이라고 하죠. 통국부의 변이 일어났다.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종이 다시 즉위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영종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때 이 쿠데타를 뭐라고 하냐면 탈문의 변이라고 해요.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영종은 정통과 천수라는 영어를 두 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그 묘를 이제 갖다 붙인다고 했어요. 네, 호종 때 잠깐 반짝거려. 예. 그래서 이제 호종은 그 홍치제죠. 홍치제 때 잠깐 중흥 현상이 났어요. 왕조가 어, 다시 반짝거리는 망해갔던 왕조 당시 반짝거리는 그런 이제 것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종 때는 이 사람은 정치를 되게 못했어요. 연산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정덕제라고 이제 했던 인물인데 상당히 포악한 군주였고, 상당히 정치를 개판쳤다. 예, 이때.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뭐냐면 그 누구야 한간들이 거의 정치를 좌지우지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 목종, 신종 때인데 이 신종은 우리나라와 관련됐죠. 이 만력제. 이 사람은 이제 요때 이 사람은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되게 10년 동안은 직접 통치를 하지 않았고요. 장거정이 통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장거정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죠. 이 장거정 개혁 정책들 중에 대표적인 게뭐 일조법이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출문에 나왔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망력 삼원정이라 해갖고 그중에 임진환이 있었죠. 그래서 임진환에 도움을 줬고 그래서 이 만년째는 정치를 되게 못했어요. 근데 제일 오래 통치했죠. 40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이 사람은 그 재정을 아껴서 자기 무덤을 짓는데 정릉을 짓는데만 신경을 썼는데 근데 의외로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재정을 많이 풀었어. 재정을 많이 도와주고 재정적 지원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중국인들은 별로 평가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평가가 좋아. 임진왜란 때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나라가 그 망한 후에도 이 만덕제 제사를 꼭꼭 지내주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택정제, 그 다음 청계제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는 진짜 당파 싸움의 절정이 돼요. 신종, 강종, 시종 때. 그래갖고 이때 이제 독립파하고 그다음에 비독립파 한간들 있죠. 예. 그 위충 같은 한간들 중심한 이런 독립파들이 당파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던 시기가 요 시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의종인데 의종은 순정제라고 하죠. 마지막 그 명나라 황제인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어.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황제들이 너무 망쳐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미 개혁이 이제 뭐냐면 그 뭐라고 할까 그 개혁의 기반을 이제 이루지 못했죠. 개혁을 할 의지는 있었지만 앞에 너무 망쳐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순정제 때 눈여볼 게 이제 그때 이자성의 반란이 일어나요. 결국에는 이제 숭정제는 그 청나한테 멸망한 게 아니라 이 이자성 농민반란에 의해서 멸망되죠. 그래서 명이 이 이자성이 멸망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그 산해가 문을 따고 들어온 청에 의해서 이제 중국 전역이 지배되기 시작하죠.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 공부할 때는 요 홍무지 정책하고 그다음 영락제 정책 예,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 신종 때 만력제 정책 여기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사에서는 홍무제, 영락제, 이 만력제 예, 여기에 맞춰 갖고 있고 중간 중간에 이제 대외 발전 관계사에서 이제 그 북로 남해가 있거든요. 예, 북로 남해는 16세기 때부터 이제 있었는데 여기를 좀 더 추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자, 명예건국가의 주원자 집단의 성격을 보죠. 자, 홍건군의 봉기 있죠. 자, 홍건적 있는데
홍건적이란 말이 더 하니까 홍건적이 할게요. 예. 홍건적은 원말의 원제국의 폭정과 수탈 전체에 시달렸던 한민족이 원제국의 타도의 깃발을 들고 일어난 농민운동이다. 머리에 붉은 수건을 썼기 때문에 홍건적이다 했다. 됐죠? 자, 요의 홍건적이 주로 일어났던 것은 이제 어디냐면 강남 지방이죠. 강남 지방에 이제 한사동과 유복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백령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일어난 난이 그 뭐냐면 홍건적이야.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 백령교라는 것은 그 미륵 화생 시상을 바탕으로 한 거야. 미륵 화생. 미륵불이 나중에 이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억경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미륵불이 하생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하는 이 미륵 하생 사상이 있는데 이 그 미륵 하생 사상 정토교의 일종이죠. 정토 중에. 자,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일본도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날 때 거의 대부분 사상적인 어떤 바탕이 이 미륵불 하생 사상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미륵불 하생상을 바탕으로 백령교도가 조직됐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도적 집단을 바뀐 게 홍건적이야. 그래서 홍건적은 그 탈레반처럼 지금 탈레반처럼 그 홍건적이란 깃발 아래 묻혔긴 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군벌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강북에 있었던 군벌들이 한때 우리나라를 또 쳤죠. 고려시대 때. 고려 때 이제 홍건적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 홍건적 중에 여러 파들 중에 어떤 집단이 있었냐면 각자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각자은의 부하 장수가 누구였냐면 주원장이었어. 그 주원장은 농민 출신으로 어릴 때 진짜 지지하게 살았어. 예, 지지 공상을 살았는데 못 먹고 못 사니까 한때 이제 뭐냐 사찰에 들어가서 거기에 빌붙어 갖고 이제 먹고 살았고요. 사찰에서 또 공부 좀 했죠. 그래서 글자를 좀 읽을 줄 알아. 이상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홍건적들이 들고 나니까 각장 수학 밑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서 있어요. 그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주원장이 자기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가 그 뭐냐면 그 예전에 사찰에 승려가 된 거야. 그리고 그 비적 출신으로 활동했던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거에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자라든지 뭐 적자라든지 그런 걸 쓰면 되게 싫어해갖고 다 죽였다고 했죠. 기록이 별로 안 나와 있어. 그때 기록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이 주원장이 각장 밑에 있다가 각장의 딸이 있었대요. 예, 딸이. 예, 그래서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야. 딸이 되게 못생겼다고 해요. 남들 다 뭐냐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결혼한 거야. 그래 가서 각장의 신을 받고 주원장이 각장 중에 독립해갖고 새로운 세력을 이뤘다는 그런 설도 있고 각장 밑에 있다 그냥 각장 아래서 분달 떼어가지고 각장과 나와갖고 대립을 했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이게. 자,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때 왜 홍건적 같은 이런 여러 농민 반란들이 강남에서 일어났나? 그걸 이제 어, 아셔야 되는데 두 가지 요인이 갖춰서 그런 거죠. 일단 민족 간의 대립. 그 당시 남인들을 차별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여러 그 농민 반란처럼 계층 간의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주 전호제 같은 이런 대립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 강남에서 어,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농민 반란들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반원적 반지주적 성격이 있어요. 민족 간의 대립에서 반원적인 어떤 성격이 나오고 계층 간의 대립, 지주적 전호자 간의 대립에서 반지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주원장 집단도 농민 반란이기 때문에 반원적 반지주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농민 반란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반기족적인 어떤 반지주적 성격보다는 그 반원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표출됐지만 나중에 이제 주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그 먼저 한 것이 강남의 지주를 수청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주원장 자체가 핏줄이 뭐예요? 농민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 지주들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일단 일시적으로 세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들과 손을 잡았던 거죠. 근데 필요 없게 되니까 대규모 이제 반지주, 강남 지주들 수청하게 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주원장이 사람들 많이 죽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 남옥의 변이라든지 등등 해갖고 호용이나 남옥의 어떤 그 병 같은 것들이 일으켜갖고 대규모 수청을 하는데 그때 강남 지주 집단들 대규모 수청을 하게 돼. 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조 지배하에서 가장 혹독한 민족적 차별과 가정 죽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옛날 남송의 통치하에 있었던 강남 지방의 남인이었다. 유목민인 몽골인은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흔대 토지를 빼앗기기도 하고 가혹한 세역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 농민은 정복자인 몽골인과 그밖의 지주, 상인, 고위대금업자들의 이중적인 수탈, 아까 민족 간의 대립과 계층 간의 대립이 같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수탈을 받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홍콩군은 그 민족적 차별을 정하는 반원적인 성격과 함께 그 다음에 함께 계급적 목숨과 함께 타파 반지주적인 운동도 전개된 배경이 여기 있다. 자, 농민 반란이 주 강남 지방의 중심으로 한 진행된 것도 원주의 강압 정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자, 그런데 홍콩군은 농민 반란 정신적 입구는 백령교였다. 백령교 교주였던 한상동은 사회의 혼란을 틈타서 자신의 미륵불의 한생이라고 하여 농민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자, 약간 궁예하고 비슷한 인물이에요. 그의 신도였던 유복통은 한상동을 송해 시종 8대손이나 선전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사전에 발각된 한상동이 처형되니까 그의 아들 한리만을 황제도 옹립하고 국명을 송이라고 했으니 송원이 원나라 때 멸망을 하고 민족주의 상징이 되는 거죠. 이때 그 세력이 막강했다. 자, 백령구도는 미륵부의 하생신앙을 바탕으로 명왕이 출세한다고 믿고 결국 홍건을 머리에 둘렀으니 홍건적이다 했다. 예,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홍건족도 그 안에 여러 분파들이 있다고 했죠. 탈레반처럼 탈레반 깃발 아래 여러 세력들이 묶어 있는 것처럼 홍건족도 홍건족이나 깃발 아래 여러 세력들이 군벌 집단이 몰려 있는 집단들이야. 연합 집단들이야. 그 중에 이제 그 명태조 주원장이 들어갔던 집단은 각장군단. 자, 여기 보면 주원장은 처음 홍콩군의 각장군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원제국의 지주계층을 상대로 어, 전투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반원 반지주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단 각장군단과 결별한 후에 독자 정세로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반지주 입장을 포기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한의중은 다르게 기술이 돼 있어요. 어떻게 기술이 돼 있냐면 자, 주원장은 한의중부터 읽어볼게요. 이게 좀 설명이 되는데 독립했다가 아니라 그 계승했다고 나오죠. 각장 집단들을. 주원장은 안희성 빈농 출신으로 태어나 탁발성으로 떠들고 다니거다 걸식하는 고생 끝에 원말 백령고도의 반란군 홍콩군의 일파로서 각자원군에 투신하였다. 그래서 각자군 죽은 후에 그의 시야의 부대를 장악한 주원장. 여기는 독립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각자원군과 결별됐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그 각자의 죽은 후에 그 부대를 계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냐? 몰라요. 기록이 지금 정확히 남아있는 게 없어.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주원장은 집권하고 나서 자기 예전에 그 뭐 중생활하거나 비적 생활하고 홍건적 생활했던 기록들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냥 구조로 내려온 것들 기록 민간 기록에 의지해서 그게 쓰여져 있는 건데 자 맞다 갔다 해요. 그거는 각자의 죽은 후에 그 시야에 장악한 주원장은 근거지도 남경을 확보하고 학자와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원래 백령교도 집단이었지만 홍건적과 결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교로 돌아서게 됐다. 예. 왜냐하면 집권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상 국가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냥 계속 농민군으로 남을 수가 없겠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백령교에 대해서 볼게요. 백령교는
원나라 때 갑자기 생긴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륵불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집단들이 이 백령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미타불이 아니라 미륵불이에요. 아미타불은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제가 한국사 시간 때 좀 얘기했을 거예요. 정토 신앙에는 미륵 신앙과 어, 미타 신앙이 있다고 했죠. 아미타 신앙이 미타 신앙에 속하는 거고 미륵 신앙은 다시 상생설과 하생설 이렇게 이제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백령교는 미륵 하생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아미타불 신앙이 아니라 미륵불 사상을 바탕했다. 예, 미륵불 신앙을 중심으로 종교 결사도 남송 이후에 출현하여 청대까지 농촌사에 영향을 가졌다. 하층 서민들이 많이 가입했고 교세가 성행해지면서 역대 왕조 사교도 규정되고 탄압받았고 왕조 말기 때마다 여러 차례 반란이 일으켰고요. 원나라 때도 반란이 일으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청나라 때도 반란이 일으켰어. 예. 그래서 항상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이제 말법이 그 말법 시다고 인식하고 새로운 부처였던 이 미륵부의 하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좀 메시아 사상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그 사회가 혼란할 때 맨날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배경이 돼요. 이런 사상적 배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일본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동기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야 백년교동과 결별하고 드디어 지주세력을 옹호하는 반향 전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지주세력들의 지지를 얻게 되죠. 근데 요거는 일시적인 거야. 네. 왜냐면 아까 나라를 건국하기 전까지. 근데 이제 나중에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는 또 강남 지주를 탄압을 하게 돼요. 땅을 빼앗고 다른 곳을 삼인시키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 자 이것이 주원장 군단이 명을 건국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미륵불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되네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거 나중에 읽죠. 예. 이거. 예. 여기도 아미타불이라고 되는데 미타 신앙이에요. 아니, 그 미륵 신앙이에요. 예. 미타 신앙이 아니라 이거 좀 곤쳐 주시고 아마 이건 이제 한의종 쓸 때 요걸 내용을 참고해서 쓴 것 같아.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조를 건국한 주원장의 공신 집단에 두 분류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유기들과 송년 같은 강남 지휘 집단이고 얘들은 후기 때 들어왔던 집단들이죠. 얘네들은 또 하나는 처음부터 주원장과 생사를 같이 했던 그 당시 서달이나 이성장 같은 24살의 4명의 동양 출신의 무인 집단이에요. 양대 세력들은 다 같이 지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처음에 얘들 이제 그 동양 출신의 무인 집단들로 얘들은 지주가 아니었죠 원래는. 근데 얘네들이 세력을 걷게 되면서 지주가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주 성격을 지니게 됐고 주원장의 공식 집단이 지지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원장은 나중에 그들을 대규모 숙청을 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주원장은 국내 여러 세력들 그 서쪽의 지흥왕 집단과 그 다음에 그 하북 지역의 홍건 농민 한리마 유복동 집단 그다음에 졸동의 방국진 장사성 세력들이 정복한 후에 마침내 1368년에 금능을 도읍하여 명을 창건하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금능에 도읍해서 명을 창건했는데 이게 나중에 영락제 때 북경 옮기죠. 이거 기초면에 나왔으니까 그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강남에서 세워진 왕조가 강국까지 확대시켜서 점령했던 왕조가 세력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태조의 황제 독재 체제의 강화 정책을 좀 볼게요. 자,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 문제 2번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정책 목적이 뭐냐면
종전의 유목민족의 문화를 일소하고요. 복구주의죠. 그다음에 농촌 사회를 재건하고, 그다음에 황제 전제 체제를 만드는 거야. 자, 이런 정책을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정리하고 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가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있는데, 자, 일단은 복구주의 정책을 했죠. 그래서 몽골 제국과 풍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송 때 중국 제도, 복구에 대해서는 당송이에요. 기존 복구주의 정책을 했다. 그래서 여러 중에 당대 율령을 발전시켜 대명률과 대명령을 만들었죠. 대명령은 헌법이고 대명령은 민법인데 이 대명령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죠. 예. 그다음 주제학을 간학화했고요. 그 참고로 원나 때도 세조 때 쿠비나이 때 그 성리학을 간학화시켰어요. 근데 이때 성리학은 주제학이 아니라 성리학 중에 여러 파들 중에 허영의 성리학이죠. 그걸 간학화했고 이때는 주제학을 간학화시킨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성리학이 주제학이 돼버린 거야. 원래 주제학은 성리학이 일종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성리학이 주제학이 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간료제에서 과거제도 부활했고 과거제도 부활형은 이제 약간 이제 동계시편인데 강조를 했죠. 예, 동계에서 구동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과거제도를 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능한 관료 양성과 지식 보급을 위해서 중앙의 국제관과 각 지방의 각종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이때 과거제도 부활된 과거제도는 송나라 때 왕한석 때 이제 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나라 왕한석의 개혁에 보면 과거제도와 학교제도를 연계시키는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건 뒤에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자, 그다음에 유교의 윤리 덕목을 기초로 유교를 이제 반포해서 백성들 교화하는 기준을 삼았다. 예, 그래서 유교가 있는데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중앙관제는 행정, 사법, 군정을 항제에 집중했어요. 이거 예전 시험 문제 났죠. 그래서 최고 관리자를 둔 게 아니라 지방이나 중앙관청에 각 부서에 최고 관리자를 둔 게 아니라 각기 관리자를 두 명이나 세 명을 두고 그 뭐냐 서 견제시킨 다음에 모든 권력 항제에 집중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이 명나라는 원나라를 계승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 뭐냐면 원나라 간제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원나라 간제 중에 특징이 중소정의 권한이 커졌다고 했죠. 그런데 이 중소정의 권한이 컸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항제권을 약화시키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정을 약화시켰어. 예, 그리고 나중에 폐지시켜 육부황제 이제가 직송을 해서 재상제를 폐지시켰다. 예, 재상제를 폐지하면 항제권을 강화시키는데 그 계기가 됐던 난이 호유론과 남옥의 난이에요. 예, 호남의 난이라고 하죠.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강남 지방 집단, 지주 집단 대규모 수청을 하죠. 이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강남 지주 집단들 수청을 해갖고 그 땅을 다 뺏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얘네들 자기 고향, 그 주원자의 고향으로 이동시켜. 예, 봉황이라는 곳인데 이게 3인 정책을 해요. 그래서 감독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정책이었고 그다음에 문자욕을 익히죠. 우리가 문자욕은 청나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명나라 때도 문자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강이라든지 빗강이라든지 뭐 도덕 적자 이런 말 쓰면 열받아가지고 뭐 다 사람들 죽이고 예. 그리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냐면 나중에 사건이 터지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외교적 사건이 터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가 이제 한국사에서 기출문제 나왔죠. 자, 포전 문제라고 하죠. 예, 포전 문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볼 때도 그 대도독 표시 있어. 왜 한 개의 기구가 다 통치하면 안 된다. 군사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중앙을 5도독부로 나눠서 군사를 분수시키고 위소지어는 직업군인제를 실시했고
그다음 어사제도를 폐지시키고 도청을 개편시켜 금임위를 설치해서 정보 정치를 강화했다는 거. 그다음 지방 통치 제도도 행정소송 대신에 성을 설치했죠. 행성을 줄여서 이제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소송을 대신해서 나왔지만 여기를 이어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행성을 줄여서 성이라고 하고 나중에 명정 시대 때 최고 행정기구가 이 성이죠. 예. 그래서 성에 특정한 뭐냐면 관리하는 사람을 두지 않았어요. 지방관을 두지 않고 나눴어. 왜? 한 사람한테 권력을 줄 경우에 지방 권력을 줄 경우에 얘가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은 승성 포종사에게 주고, 그다음에 군산 도지사에게 주고, 네, 그리고 그 감차는 안찰사에게 줬죠. 그래서 포종사가 있는 관청을 승성 포종사사, 그다음 도지사가 있는 관청을 도지사, 그다음에 재형 안찰사가 있는 걸 재형 안찰사사 이렇게 천재직속을 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죠. 자, 그래서 행정하부조직으로서는 주연을 두고 이에 보조기관으로서 이갑제를 실시했다. 예. 그리고 이제 봉건제도를 실시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개판 쳤죠. 왜 봉건제를 실시했냐면 그 서진하고 비슷해. 그 서진의 그 무지하고 비슷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마염이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위기시 항시에 뭐냐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력을 만들려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항시 울타리를 만들어서 황제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세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지방을 분봉해서 몽골족으로 대비를 했는데, 자, 근데 이것이 이제 황제권이 나중에 강화되면서 홍무리가 죽고 나서 건무제 때 황제권이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 권력에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이 봉건제 실시 때문에 나중에 봉건 왕이었던 연왕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북경에서. 그래서 자기가 영락제가 되죠. 근데 이 사람들도 웃긴 게 막상 자기가 영락제 되니까 이 봉건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왕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 다 뺏고 군사력도 이제 삭감을 시키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자리에 올리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종전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경제 정책은 어림 도책과 부역 정책을 이제 실시해서 어림 도책 토지대장, 부여는 호력대장을 만들었고 영정사 설치해서 수리산업과 제방공사에 착수해서 항아와 양자강의 치수 사업을 통해 항무지를 개관했고 대무역을 보면 이제 그다음에 조공무역을 강했어. 그래서 명나라는 조공무역 중심, 공무역 중심이에요. 사무역을 금지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특성, 후기 왜구 같은 이런 것들이 등장한 배경이 돼요. 예. 그래서 영락제 이후부터 계속 이제 공무역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국내 반명 세력과 외부 세력의 결합을 경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국제무역을 전개할 때 그 조공무역을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이 조공무역 1단으로 일본의 가방무역 때 이제 가방무역이 이때 실시됐죠. 예. 일본은 오랫동안 중국과 조공채권 관계를 맺지 않다가 이때 조공채권 관계를 자, 이때가 이제 무르마치 막부 때죠. 예. 그래서 이 가방무역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가판무역과 관련돼서 가판무역과 관련해서 09년 기출문제 관련해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신동기 내용을. 어느 정도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